안녕하세요. 저는 포항공과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의 이혜선입니다. 오늘 데이터 사이언스와 오픈 소스에 대해서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 저는 통계학 전공이고요. 그리고 제 커리어 중에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소프트웨어 사용한 거를 좀 소개해 드리면, 시카고 대학교 경제연구소에서 뭐 퍼블릭 폴리스나 이런 거 할 때는 스테이터와 세스를 썼었고, 그리고 미국 그 내셔널 오피니언 리서치 센터에서 프로그래머로 일을 할 때는 그 리눅스 시스템에서 이제 세스를 썼습니다. 그리고 R 프로그램을 사용한 거는 상당히 이제 초창기인데요. 그 UC 샌디에고 의과대학에서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있었는데 그때 이제 처음 R 프로그램을 사용하게 됐고 그 이후에 이제 기욱해서 이제 학교에서 R 프로그래밍 뭐 강의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데이터 사이언스 시대에서 좀 더 데이터 시장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마이 데이터, 뭐 미래 플랫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로 이제 데이터 사이언스인데요. 데이터 사이언스를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직업군으로 생각하면 데이터 엔지니어, 데이터 애널리스트,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이렇게 뭐 세 가지 직종을 아우르는 그런 분야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데이터 엔지니어는 DB를 디자인한다든가 IT 쪽 얘기죠. 그래서 뭐 분산 병렬 처리 이러한 내용들이 포함되고요. 데이터 애널리스트는 뭐 저처럼 이렇게 통계를 전공하는 사람들이 데이터를 분석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데이터 큐레이션도 있고 요새는 데이터 시각화가 굉장히 큰 분야인데 뭐 R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뭐 태블로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상용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통계 모형, 그다음에 뭐 AI 알고리즘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예측 모형을 구현하는 거죠. 그래서 예측 모형을 구현하는 그러한 과정이 데이터 분석 과정이 되고, 그 다음 이제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로 우리는 어떤 정책이라든가 전략이라든가 이런 걸 수립하잖아요. 그래서 도메인에 대한 널리지를 가지고 인사이트를 창출하는 이러한 과정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이제 데이터 과학 혹은 뭐 데이터 사이언스라고 합니다. 데이터 사이언스를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소개해 드리면, 제가 요새 가장 많이 소개하는 거게 그 AI 패션 플랫폼인데요. 이제 패션도, 그러니까 인터넷 쇼핑몰에서도 AI 알고리즘을 이제 수행을 해서 가장 적합한 고객이 좋아하는 그런 어떤 옷을 추천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패션 업계에 이러한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지금 많이 실행이 되고 있고, 그 고객군을 뭐 한 200가지 정도로 클러스터링을 해서 각각의 고객군이 선호하는 그러한 이제 뭐 셔츠라든가 팬츠라든가 스커트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제안해 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이미 그 앱에서 이런 AI 쇼핑을 하신 적이 있겠지만, 뭐 카카오나 이런 데서 AI 추천 플랫폼 뭐 지그재그로 그 시장을 공략한다든가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전자통신연구소인 에트리에서도 AI로 그 옷과 액세서리를 기획하는 제작 기술을 선보였다. 이러한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데이터 과학의 한 가지 예시라는 겁니다. 지금은 데이터 사이언스와 이제 플랫폼 시장인데요. 현재의 그 시장을 얘기해 보면 플랫폼의 진화와 성장의 시대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플랫폼 진화와 성장의 시대가 된 것은 이제 두 가지의 전제 조건이 있는데요. 일단 데이터가 그만큼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로 학습할 수 있는 AI 알고리즘이 굉장히 많이 개발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AI 알고리즘과 그리고 빅데이터, 그리고 굉장히 많이 좋은 데이터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죠. 예, 이러한 두 가지의 전제 조건에 의해서 지금 플랫폼이 가능하게 되고 또 그런 플랫폼들이 계속적으로 업데이트 되면서 진화하고 성장을 하는 거죠. 플랫폼이 이제 진화하고 성장이 가능하게 된 거는 이제 모든 것들이 이제 데이터화 되는 시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피케이션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모든 우리의 일상이나 그 다음에 보여지지 않는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다 데이터화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가 이제 뭐 숫자 이런 것만 이제 데이터로 생각했는데 지금은 우리가 텍스트도
어떤 알고리즘에 의해서 벡터로 변환할 수가 있고, 이미지까지도 우리가 어떤 그 숫자적으로 벡터로 변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뭐 출근하든 학교 가든 아니면 어떤 업무를 보든 어떤 일을 하더라도 여러분이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어디를 움직이고 음악을 듣고 그 다음에 영화를 볼 때 그 모든 기록들이 이제 데이터로 쌓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데이터는 국내에서도 건강 관련, 헬스케어 관련 해서 건강보험공단의 그 표본 DB가 만들어졌고 지금 이와 같이 여러분이 뭐 병원에 가면은 거기에 상표 코드가 있고 처방전이 있잖아요. 그런 거, 그 다음에 건강검진. 여러분이 뭐 2년에 한 번, 1년에 한 번 받는 건강검진 데이터, 그 다음에 여러분의 소득분위 자료까지 다 같이 해서 이런 그 표본 DB를 지금 생성을 하고 많은 연구자들이 이걸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공 DB가 현재 구축이 되어 있고요. 금융 분야에서도 마찬가지로 2019년에 한국신용정보원에서 대출 연체에 관련된 데이터를 그러니까 그 식별 코드를 제외하고 구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공공 데이터가 많이 공개되고 공유되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이거는 우리나라 이제 부동산에 관련된 모든 데이터를 갖고 있는 그 한국부동산원의 그 홈페이지고요. 거기 보시면 이렇게 그 요약된 기술 통계치들이 제공이 되고 그 다음에 마이크로 데이터, 그러니까 원래의 데이터도 그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오픈 소스와 공유 데이터인데요. 공유 데이터 중에서 이제 마이 데이터 부분을 좀 더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픈 소스는 이제 저작권자가 소스를 이제 무료로 제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이제 오픈 소스라고 하고요. 뭐 대표적으로 데이터 분석하는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게 이제 R과 그 파이썬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제 프로그램들은 다른 프로그램하고도 쉽게 연동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구현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 빅데이터 이제 시스템 뭐 플랫폼을 만들 때 이제 같이 많이 사용이 됩니다. 대표적인 인공지능 뭐 오픈 소스라고 한다면 이제 파이썬에서 이제 파이썬 기반으로 개발된 건데 텐서플로우는 이제 구글이 개발한 그 딥러닝 라이브러리고 그다음에 파이토치는 페이스북 그 인공지능 연구팀에서 개발한 겁니다. 그래서 뭐 요새 이렇게 비교한 거 보면 뭐 파이토치를 더 많이 쓰나 뭐 텐서플로우를 더 많이 쓰나 이러한 것들이 좀 있는데 여기는 그 대표적인 그 세계 유명한 그 AI 학회들의 약자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지금 여기 실선이 파이투치고 그리고 이 점선이 텐서플로우인데 2018년도 기점을 보면은 텐서플로우를 훨씬 더 많이 사용이 이렇게 그 사이테이션이 됐고요. 그리고 2019년부터 이쪽에 보면은 이렇게 실선들이 파이토치가 더 많이 사용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지금 이 학회 운영하면서도 사용하는 것이 이제 GitHub라는 건데, GitHub는 같이 그 소스를 공유하고 협업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그 소스 코드 관리의 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GitHub는 2008년부터 서비스를 시작했고요. 그리고 2018년에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오픈소스 프로젝트 관리를 위해서 아마 세계에서 가장 많이 그 연구자들이 뭐 프로그램 개발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그런 웹 호스팅 서비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픈 소스를 제가 앞에서 간단히 말씀을 드렸는데 공유 데이터 서비스는 어디에서 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이제 가장 많이 공유하고 있는 데는 자, 캐글이라는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캐글닷컴에 들어가면 여러분이 주제만 치면 뭐 하우징 아니면 오일 뭐 여러 가지 주제를 치면 그거에 대한 데이터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고 그 중에서 여러분이 어떤 데이터를 받아서 이제 연구를 할 수도 있고 지금 캐글에 있는 데이터는 대표적인 그 세계 컨퍼런스나 뭐 컴피티션 데이터 어널리스트들의 어떤 컴피티션에 사용되는
그런 데이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국내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국내에는 얼마나 많은 데이터들이 지금 공유되고 있나. 그래서 뭐 데이터 그러면 이제 통계청에서 나오는 게 대표적으로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행정에 관련된 것도 다 데이터로 지금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추천할 만한 사이트는 뭐 여러 가지 그 사이트가 있지만 국가통계 포탈이라고 해서 코시스.kr에 들어가면 여러분이 검색 키워드를 치시면 여러분이 원하는, 만약에 내가 창업을 하겠다, 아니면 그 지역에서 창업을 할 건데 소상공인이 얼마나 지금 그 많은 영업을 하고 있나, 아니면 카페 관련해서는 몇 개의 카페가 열려 있나, 이런 거를 보려면 그거에 대해서도 조회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1인 가구에 이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검색을 하면은 1인 가구 비율에 대한 전국시 군구 데이터를 받을 수 있고요. 뭐 요양시설에 관련된 데이터, 그래서 검색을 하시면 지금 이와 같이 그 여러 부처에서 제공하는 이러한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유 데이터를 얘기하면서 마이 데이터를 좀 언급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뭐 시장의 어떤 경제라든가 데이터 분석자로서 아니면 IT 개발자로서 하다 보면 아마 마이 데이터를 접하시게 될 거고, 이 마이 데이터는 데이터 3법이 작년도에 이제 통과하고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 이용 시 사전에 동의를 받지 않아도 식별 코드만 제거하면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데이터 분석자 입장에서는 훨씬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의 풀이 커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좋은 데이터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된 거죠. 그래서 데이터 3법이 작년도에 이제 시행이 됐고요. 가장 지금 그 공격적으로 이제 플랫폼 시장에 뛰어든 데는 핀테크입니다. 핀테크 플랫폼. 그 다음에 건강 플랫폼도 나오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뭐 여러 가지 광고에서도 좀 보시게 될 겁니다. TV 광고에서도 핀테크 플랫폼이 어떤 것들이 있나 보시게 될 거고요.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은 이제 대부분 데이터를 많이 갖고 있는 그러한 기업들이고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뭐 네이버, 카카오, 그 다음에 토스 이런 기업들이 자산관리 서비스, 뭐 핀테크 관련해서 플랫폼들을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실제 여러분의 현업과 관련된 그런 데이터 아니면 연구와 관련된 데이터 이런 거를 이제 구하게 되는데, 그 마이 데이터, 판매되는 데이터죠. 판매되는 데이터는 어디에 있느냐? 대표적으로 이제 두 군데가 있습니다. 금융 데이터 거래소라는 데가 있고요. 그러니까 금융 데이터 거래소에는 금융 관련 기업들이 제공하는, 판매하는 그러한 데이터들이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데이터 상품 어떤 게 있고 어떤 기업들이 참여해서 데이터를 생산하고 판매하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데이터 거래소가 있는데 이거는 국내의 그 민간 데이터 거래소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뭐 최신 데이터, 가장 최신에 올라온 데이터가 어떤 건지,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뭐 인공지능 관련된 데이터는 어떤 건지, 그 다음 뭐 가장 인기 있는 데이터 뭐 이런 것도 표시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판매되는 가격이 뭐 어떤 거는 뭐 3천만 원, 1천만 원에서 굉장히 그 고가의 데이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다는 얘기는 그 데이터가 그만한 그 가치가 있다는 얘기죠. 어떤 시장에서. 카드사와 통신사가 데이터를 결합을 하면은 고객의 소비 패턴을 굉장히 정확하게 분석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뭐 데이터 애널리스트 입장에서, 뭐 통계학자 입장에서 데이터 애널리틱스와 R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 발표를 들으시는 그 여러분들이 굉장히 다양한 그 전공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다고 가정하라고 말씀을 드리면, 데이터 애널리틱스는 예측 모델링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그래서 예측 모델링이라는 거는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그 데이터를 가장 잘 설명하는 함수식을 찾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X축에 이런 변수가 있고 Y축에 이런 변수들이 있고 지금 빨간색 포인트로 되어 있는 데이터들이 이렇게 있을 때 이 빨간색 포인트들의 데이터를 가장 잘 설명하는 어떤 함수식, 뭐 선형이든 비선형이든 그거를 찾는 게 이제 데이터 애널리틱스의 목적이고요. 그런데 우리가 예측 모델을 할 때 타겟 값이라고 하죠. 뭐 종속 변수, 타겟 변수라고 하는데 우리의 타겟이 클래시피케이션, 분류를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 타겟 범주를 가장 잘 구분해주는 함수식을 찾는 게 이제 분류 예측 모형의 그 목적이 되겠죠. 그 금융 신용 등급을 분류하는 거. 또 이러한 분류고요. 보험 사기, 그러니까 청구를 했는데 부지급건 되는 것은 어떤 것이냐 이런 걸 예측할 때, 그 다음에 신용카드 비정상 거래 이런 걸 예측할 때, 그 다음에 공정 데이터에서 abnormality라고 하는데 항상 정상이 아닌 어떤 비정상, 그러니까 불량이 날 그러한 어떤 사인이 보이는 거 이런 거를 분류해내는 거, 이럴 때를 우리가 그 분류,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려보면 x1과 x2라는 두 개의 변수가 있는데 빨간색 포인트와 지금 파란색 포인트 이렇게 타겟값이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잘 분리해내느냐, 그것이 이제 그 데이터 애널리스트가 하는 일이겠죠. 그럴 때 만약에 x3라는 이런 변수가 들어갔을 때 두 개의 공간이 이렇게 잘 스플리트가 된다면, 물론 이건 굉장히 이상적입니다. 사실 이런 경우는 거의 없고요.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이런 어떤 하나의 선형을 통해서 두 개를 분류해낼 수가 있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제가 이제 딥러닝 그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굉장히 그 고차원 데이터를 저차원으로 축소한 다음에 서포트 벡터 머신이라는 분류 기법을 이용해서 그 원산지를 잘 분류하는 그런 알고리즘을 만든 연구한 그러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뭐 이러한 그 딥러닝을 이용한 연구가 있다는 것도 참고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R과 파이썬에 관련된 얘기를 좀 간단히 해볼게요. 저희가 R 컨퍼런스이지만 뭐 여러분 중에도 지금 저와 마찬가지로 파이썬도 사용하시고 R도 사용하시고 이런 분들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조금 좀 요점 정리 좀 해봤습니다. R 프로그램은 좀 통계 전공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것 같고요. 파이썬은 컴퓨터 공학 전공자 혹은 IT 전공자들이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R과 파이썬의 호환성이라면 R에서 가능하면 파이썬에서도 가능하고요. 반대로 파이썬에서 가능한 거는 R에서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R 프로그램은 조금 더 그러니까 통계학 전공이나 뭐 컴퓨터 공학 전공자가 아닌 비전공자들이 배우기에 조금 더 쉬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RStudi오라는 그 편리한 환경, 에디터 환경이죠. 그런 환경에서 분석할 수 있어서 그것도 또 하나의 장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파이썬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이미지나 텍스트 데이터 그리고 딥러닝을 학습할 때는 조금 더 파이썬이 효율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초보자한테는 약간의 진입 장벽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대부분 그 강의할 때는 제가 그 아나콘다를 설치하고 그 주피터 노트북에서 이제 프로그램을 수행하는데 굉장히 여러 가지 그 환경이 많이 에디팅 환경이 많이 다르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서 이제 그런 것들 중에서 이제 선택해서 파이썬을 사용하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그 파이토치하고 텐서플로우에 대해서는 제가 앞에서 이제 간단히 설명을 드렸고요. 근데 만약에 뭐 R과 파이썬 중에 한 가지 언어를 선택하면 어떻게 하나요? 라는 질문도 가끔가다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답을 해보면 R은 데이터 분석이나 통계 분야에서 조금 더 범용적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뭐 의학 보건, 금융 데이터 분석에서도 좀 선호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파이썬 같은 경우는
IT나 뭐 플랫폼 개발에 좀 특화되어 있어서 엔지니어 분야에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파이썬을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좀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미래의 플랫폼과 환경인데요. 뭐 저도 이게 데이터를 다루는 입장이고 여러분도 많은 분들이 지금 참여하시는 많은 분들이 데이터를 다룰 텐데 우리가 이제 데이터 분석자로서 그리고 데이터를 다루는 사람들로서 좀 생각해 봤으면 하는 그런 뭐 한두 가지 이슈입니다. 데이터를 갖고 있는 자가 파워를 갖는다. 데이터를 갖고 있는 기업이 파워를 갖는다. 굉장히 그 실감하고 있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뭐 카카오, 그 다음에 네이버,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금융권들이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갖고 있고 또 그 마이데이터 사업도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데이터 환경이 어떤 관련이 있느냐라고 생각을 한다면 굉장히 데이터가 많잖아요. 예전에는 우리가 개인용 뭐 컴퓨터에 좀 있든가 아니면 뭐 좀 크지 않은 서버에 데이터를 두든가 이랬는데 지금은 그 데이터가 데이터 센터에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라는 거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 지도는 여기 지금 표시된 이런 지도는 지금 아마존의 데이터 센터를 표시한 건데요. 그 아마존이 그 전 세계 클라우드 서비스 시장의 34%를 점유하는 그 클라우드 최대 공급자입니다. 그래서 아마존이 지금 굉장히 그 엄청난 큰 기업이 되는 거는 이런 클라우드 서비스를 공급하고 있어서고, 자, 그러면 이 데이터 센터가 갖는 또 다른 글쎄요. 뭐 사이드 이펙트라고 할까요? 그런 거는 어떤 점이냐면 전력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글에서도 데이터 센터의 냉각 효율을 뭐 40% 개선한 열 관리를 개발했다. 이러한 거를 굉장히 대대적으로 광고를 많이 합니다. 자, 우리는 데이터만 갖고 장사를 하는 그런 기업이 아니라 그 환경을 생각하는 기업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IT 업체 여러분이 지금 그 뭐 수행하고 있는 데이터들, 그러한 데이터들도 결국은 탄소를 배출하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제 수많은 그 정형, 비정형 상태의 그런 데이터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생성되고 있는데, 우리가 그 데이터들 중에서 정말 그 항상 필요한 데이터만 갖고 있는지 그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뭐 다크 데이터라고 하는데, 우리가 불필요한 데이터, 그러한 것들까지 다 그 데이터 센터, 뭐 전력을 굉장히 많이 소비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지금 보관하고 있지는 않은지 어떤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데이터를 정말 그 중요한 데이터를 항상 관리하고 모니터링하고 잘 보관할 수 있는, 저장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이 좀 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뭐 세계 어떤 표준 관리 기준도 이 데이터에 대해서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몇 가지 이제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모든 것이 좀 이렇게 조화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좀 환경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